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김세현 변리사라고 하고요. 지금 한빛 2차, 변리사학원에서 2차 상표법 대표 강사이고, 이제 2차 시즌에서는 가장 많은 수험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빛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소개 조금 쑥스럽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55회 때 변리사 시험을 합격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실무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 공백기 없이 계속 실무를 하고 있고, 강의를 시작한 지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지금 만으로 6년 차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들어가기 전제에 앞서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을 도전해라라는 말씀은 드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제가 학원에다가도 미리 말씀드리고 왔는데 저는 좀 궤변을 조금 늘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변리사가 좋다, 여러분 변리사 해야 된다, 우리 학원에 와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원의 이익과는 상당히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대한민국의 근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 뉴스 같이 보신 적 있으시죠? 요 짤. 자, 어떤 미국의 교수님이 우리 그 출생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키워드들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그냥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안 좋은 일 있습니까? 1월 달부터 좀 웃으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키워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출생률이에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0.7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적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자, 0.7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결혼을 했을 때 0.7명을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명에서 0.7명이 생기는 거예요? 2명에서 0.7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있어요. 그럼 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정말 운이 좋아서 혼인율이 100%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몇 쌍이 결혼을 해요? 100쌍이 결혼을 하죠. 그러면은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까? 70명이 생기는 겁니다. 200명에서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유지된다라고 칩시다. 심지어 지금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0.5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70명의 남자와 70명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 세대, 저희의 손자 세대가 됐을 때를 칩시다. 어떻게 돼요? 49명이 됩니다. 그러다 20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망했습니다.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갑자기 우리나라를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막 갑자기 애를 낳고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은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산 인플레입니다, 여러분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합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고용 월급으로만 서울의 집을 사기는 글렀습니다. 글렀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감이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시장 호황, 부동산 시장 불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호황이 뭐예요? 인플레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황으로 들어갔다고 빨리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키워드는 갈등 사회입니다. 뭐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굉장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직역 간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많아진 사회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혼자 사는 사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인사이트를 공유드린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직업을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생각하고 나가시면은 여기 설명해 왔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한 20분 동안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예전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1970년부터 우리가 지금 2013년까지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아주 급격합니다. 아주 급격하죠. 자,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좀 세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3년에도 대학생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시대를 그래도 여기 정도는 살았잖아요. 여기 정도는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지금 2024년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처음으로 입학했을 때 보던 선배들의 이미지와 그다음 보던 산업,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과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뭘로 컸 나라냐면은 제조업으로 컸습니다. 제조업으로 컸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저랑 연배가 비슷하다라고 어쩌고 하신다라면 이 당시에 2010년 이때 대학생이라고 하면요, 그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산업이 뭐다? 조선업이다. 예, 그래서 포항, 그리고 제철소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막 이렇게 유명하다, 이런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철, 건설, 이런 것들, 제조업으로서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선배들이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흔히 있었어요. 취업을 해서. 그냥 공대생이라면은 지방 몇 년 근무해야지, 해외 가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아서 이렇게끔 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지금 말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세대에서 맨날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너네들이 다 자원이고 너네들이 똑똑히 공부해야 되고 너네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 굉장히 허무해졌죠. 허무해져서 어떤 말이 생겨났습니까? 이게 생겨났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갈등의 키워드라고 봐요. 어디의 갈등이에요? 윗세대와의 우리 세대의 갈등. 예, 우리가 전부 다, 저도 MZ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도 MZ예요.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단어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이러한 갈등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전부 다 공허한 거죠. 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긴 겁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너네들이 시킨 대로 열심히 살아봤자 지금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우리보다 아랫세대들은 뭐가 몰빵이 됐어요? 의대 몰빵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의사 양반들도 고용 월급만으로는 서울의 집 한 채 못 삽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렇게 지금 자산 인플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의대 몰빵이 되느냐? 걔네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개원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의대 몰빵 사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사이트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진짜 이대로 가서 쭉 망해버려가지고 진짜 인구가 0으로 소멸해버려가지고 망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는 소멸할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안 망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체질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달라진 산업 패러다임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디어가 대기업을 만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던 것은 제조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으로 이제 공대생 출신으로서 취업을 해서 지방으로 가고 또는 중동으로 가고 해외를 가고 해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잘 살면 되지 라는 기대가 있었을 때는 이게 먹혔는데, 그런 기대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전부 다 집단 공허함의 시대가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저는 코로나19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집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IT 기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IT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았던 나라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의 공통점이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배달의 민족 10년 전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요. 2014년, 13년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 아시죠?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책인데,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제 그 사장학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창업 교실을 열면 이만큼의 사람이 마감되게끔 달려갑니다. 굉장히 비싸요. 하루만 하는데도. 자, 여러분들 이 유튜버 아시죠? 장사의 신이란 유튜버 아시죠? 자, 거기에 지금 가입된 장사의 신 그 은현잔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의 가입자가 20만 명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장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고,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자 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700만 개예요. 700만 개. 전 국민의 10% 이상이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시혁 의장님, 예전에 10년 전에 여러분들 하이브, BTS가 있었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방탄소년단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아이돌이 될 줄도 몰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쿠팡. 10년 전에 여러분 쿠팡 썼어요? 쿠팡 안 썼습니다, 잘. 그쵸? 쿠팡과 비롯해서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썼고요. 심지어는 쿠팡은 엄청난 급격한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아니요, 미국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뭔지 아시죠? 10년 전에 야놀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웃겼습니다. 뭐 모텔 가냐? 이랬죠. 근데 야놀자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나스닥 상장 준비 중입니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오픈 AI의 핵심 인물이 지금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 아시죠? 자, 근데 핵심 인물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토스 다 없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자, 미국 슈퍼예요. 미국 슈퍼. 자, 그리고 백종원 사장님. 10년 전에 다 없었던 거죠. 없었다가 생긴 것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패러다임이 왜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대학생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취업 이외의 옵션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옵션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 변리사란 시험을 도전하기 전까지는 공대생으로서 내가 어떤 기업을 가지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삼성전자였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였습니다. 자, 요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렇게끔 이제 바뀐 거예요. 삼성전자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잘 안 바뀌는데 2등부터는 맨날 바뀌어요. 그 패러다임 자체가 맨날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패러다임을 조금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때일수록 고용으로서는 내가 누군가의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창업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변리사들은 주연은 아니었지만 모든 곳에 변리사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표라도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기술이죠. 상표, 저작권, 뭐 기타 등등 다 어떠한 시적 재산권,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즉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가 점점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지적 재산권, 즉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깨달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패러다임을 공유를 조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년 전에 없는 것들이고, 사실 제가 더 만들고 싶었는데 뭐 20분, 30분 만에 끝내라고 해가지고 더 못 넣었습니다. 더 넣고 싶은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카카오톡만 해도 여러분들 10년 전에 처음 생겨나가지고 있었고요. 아이폰도 10년 전에 처음으로 아이폰 4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럼 변리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김재진 변리사가 잘 설명해드렸고, 각칙적인 것은. 그 다음에 우리 문현돈 변리사, 정다운 변리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일을 오래 했거든요. 김재진 변리사 여기보다는 한 5년, 6년 이상 오래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인사이트를 많이 깨달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산업의 항해사예요.
뭐냐면은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의 하는 일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조력자로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도 변리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 이런 말 할 거예요. 뭐 서류 작업하는 거 귀찮다,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실 선배들이 많으실 텐데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하지만 최근에 패러다임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변리사로서 뭔가 참여를 하면은 전혀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들을 서류 작업하는 그런 변리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산업이 유망하냐, 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 사업이 유망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그렇게 하나의 일개미처럼 사는 것은 전연차 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변리사란 직업은 비록 되기가 어렵지만 되면은 할 만한 직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조금 공유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졌다 보니까 대창업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유명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부각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고 솔직히 저는 질의응답으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질의응답으로 조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인사이트 미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첫 화면하고 조금 매칭시켜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망할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한민국은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이 한국은 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 지역은 망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그 인프라가 다 없어질 거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인프라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지역은요 앞으로 사업하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업하기 나쁜 곳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각종 규제 법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인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하면은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규제들은 다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변리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용이 돼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안 보이는 것,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웃기려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우리 조나단이잖아요. 조나단. 한국에서 학교 나왔습니다. 한국인이죠. 자, 라디오스타에 나온 사람들 한국말 다 잘합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우리가 서울에 10년, 20년 뒤에 걸어 다닐 때는요. 여기저기 사장님들이 노란머리고 얼굴이 까맣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표로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프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이 창업한 주요 스타트업의 개수예요. 2017년에는요. 안 보일까 봐 숫자로 읽어드릴게요. 1115개였는데요. 2022년에 2653개로 급격한 성장을 그래프로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각종 규제 법률만 아니면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요? 중국이라는 시장과 굉장히 가깝고요. 미국하고 친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동남아가 우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디든 잘 놉니다. 잘 놀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의 최대 수혜국이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그 팩트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어떤 자유무역 나라, 자유무역 국가로서의 어떤 그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조금 살려가지고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제 인사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라는 직업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원래 예정된 시간은 30분인데 한 15분 정도로 마치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자신 있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얻어갈 수도 있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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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실 특허권에 대한 것을 넣으려다가 안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변리사가 특허를 다루는 건 맞아요. 하지만 특허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 기술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뭐 치킨집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필요하다라면은 다음에는 다음 설명회를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자료를 넣어서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당연하죠. 기술 자문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변리사님들은 실무를 하다가 어떤 기업의 CTO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제 그 이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굉장한 연봉을 받으시면서 기술 개발과 권리화를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권리화도 알고 기술도 알고 선행도 다 할 줄 알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나요? 네. 네. 그건 촬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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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는요 변리사의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네, 더 높아요. 대신에 되기도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변리사 되기 제일 쉬운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미국에서 변리사가 되시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로스쿨을 가셔야 됩니다. JD를 가셔야 돼요. JD를 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페이턴트 어토니 바라고 해가지고 제 발음이 좀 그립니다. 페이턴트 어토니 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따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특허 변호사 변리사로서 지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FTA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는 변리사가 페이턴트 어토니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근데 일은 못해요. 사실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펌도 해외에 있는 로펌도 우리를 뭐 채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자격증만으로 갖고 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어떤 내가 뭐 고객을 물어다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진짜 메리트를 갖고 가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를 보았고, 네, 네, 안 중요해요. 대학원을 가시면은 박사는 중요합니다. 박사는 확실히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석사,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지금 업계에서만 보면은 예전에는 석사도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석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인정의 정도가 조금 미미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뭐 진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라고 묻으신다라면은 인정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안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 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을 조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대해서 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네, 네. 문과로 오시면은 상표 디자인을 주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상표 변리사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상표권 분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표 변리사 같은 경우는 출원으로 이제 그 돈을 벌기보다는 심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인사이트를 갖게 된 배경도 뭐냐면은 상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표 변리사가 되면은 외국으로 출장도 1년에 한 번씩은 나중에 고년차가 되셔서 가시고요. 가서 이제 전 세계 변리사들 만납니다. 그래서 인타라고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마크 그 협회가 있어요. 어소시에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서로 뭐 파티하면서 영업하고 그래서 너네가 다루는 회사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 상표권 관리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문과 출신에서 상표 변리사가 된다면은 오히려 어학 실력이라든지 논리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아, 네네네. 네네. 네, 일단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복수 전공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다 인정을 해주고 사실상 그 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학부 때 배운 지식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데 알파벳 정도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냥 이 단어를 알아먹을 수 있냐 못 알아먹냐 이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그보다 더 이제 좀 심화된 기술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복수 전공 다전공 다 인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생명공학 변리사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나라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외국 업무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이제 만들 때 또는 상표권을 만들 때 우리나라 회사만 우리나라에 특허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 화이자 뭐 이런 것들 대리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알게 되는 게 인커밍이라는 건데 아웃고잉 인커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가 외국으로 나가는 걸 대리하는 것을 아웃고잉이라고 하고 그다음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인커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변리사 같은 경우는 인커밍 업무 하시는 경우 정말 많이 봤고요. 아웃고잉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만 하는 거랑 그다음에 특허를 만드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관리하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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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은요. 서류 작업에 활용하죠. 사실 AI란 게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일련의 경위가 뭐냐면은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면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가 AI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도화돼서 우리의 시장을 어떤 이제 화이트 칼라의 직역을 다 잠식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임을 증명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간임을 증명할 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AI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느냐. 그런 곳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서류 작업하고 할 때 AI를 조금 활용하는데 그런 거 활용할 때는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을 한 번에 잘 단순하게 정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구글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필터링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어갔어야 됐다라면은 요새 나온 챗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것에 특화된 어떤 AI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제가 원하는 것을 소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 혹시 하나 있으면 마지막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힘든 건 많은데 갑자기 막 힘든 순간들이 막 생각났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여러분들 좀 꼼꼼하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오타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찾는 거가 이제 서류가 뭐 예를 들어 뭐 30페이지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뭐 300페이지면 좀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순간이 있는데 뭐 뒤돌아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어딜 가나 힘들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상 뒤에 따로 이제 또 좀 더 자세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별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기 전에 요거는 홍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QR코드 접속해서 이 카카오톡방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무슨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다 남겨주시면은 다 익명이에요. 저는 실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오늘 설명하신 변리사님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갖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본격적으로 변리사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심층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변리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